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 지금 강의인데 지금 우리가 코틀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틀린에 대한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문법과 뭐 그리고 코틀린에 추가된 뭐 자바로 개발해도 되지만 코틀린이 굉장히 좀 뭐 이제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3장까지는 우리가 변수와 함수 해서 거기에 데이터 타입에 좀 길었다 그죠? 제가 조금 컬렉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는 방법이 자바랑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린다고 조금 길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언어 한 개를 했다면 조건문이나 반복문, 즉 프로그램을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들이에요. 그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니면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이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뭐 그래도 여기에서 또 코틀린만에 또 추가된 게 있고 뭐 한 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같은 조건문이라도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프로그램 흐름 제어의 개요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은 여러 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보통 순차적으로 이 문장을 수행해 나간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무슨 언어라고 하죠? 그쵸? 절차 지향적 언어다라고 하죠. 맞나요? 그래서 그런데 절차 지향적 언어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C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절차 지향적 언어가 있는 반면에 객체 지향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바, C++, 뭐 그리고 뭐 파이썬도 그렇고 뭐 여기에 뭐 코틀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아울러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우리가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요즘 추세가 이제 요즘이 아니죠. 이미 트렌드가 됐고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죠. 객체지향 언어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혼합해서 프로그래밍을 짠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여튼 요거 요렇게 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만일 이 문장의 흐름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게 수행할 문장을 고르거나 우리가 거기에서 반복을 하거나 뛰어넘거나 뭐 조건이 맞지 않다면 뭐 한 번만 실행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건문을 이용하면 점수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학점 등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반복문은 여러 개의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용하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에서 또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 종료를 하기 위해서 try catch, finally 블록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흐름의 제어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걸 배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if하고 뭐 이런 조건문들 우리가 봤던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한번 하시고, 아,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추가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자바와의 차이점들을 혹은 C 언어와의 차이점들 혹은 C++ 언어와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코틀린 언어에서 한번 느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조건문인데요. 자, 프로그래밍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법으로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가 조건을 영어로 말을 하면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조건문이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반환하는 코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if문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여러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죠. 다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대다수가. 다만 코틀린에서는 제어문들을 아주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장을 그래도 가져온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어문들을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많으므로 기존 프로그래밍 습관을 버리고 간략된 표현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최대한 코드를 절약하는 게 프로그래머는 제일 좋죠. 그죠? 예. 그래야 더욱더 생산성이 높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if else문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if문은 조건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을 한다. 그래서 if문 같은 제어문은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순서도 다들 아시죠? 그죠? 순서도 모르시면 프로그래머들의 기본 자질, 기본적인 게 순서도입니다.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나 모르시면 서칭해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여러 가지 기호가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서도도 조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도는 프로그램 흐름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 몇 가지 기호로 실행 순서를 나타낸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if문은 옆에 조건식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 결과, 여기에는 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건식. 그죠? 이게 true면 여기에 if문에 만약에 한 줄이면 그냥 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아니면 두 줄 이상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로 이 실행할 문장들을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true일 때는 수행할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false면 이걸 건너뛰어 버리죠. 그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순 if문은 우리가 어떠한 플래그 변수라고 우리가 흔히 향하는 이제 플래그가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 깃발에 뭐 깃발 올려, 깃발 내려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때 어떤 식은 여기에서 만족을 하면 다시 값을 플래그 변수라고 해요. 그거를 그 값을 변경하는 용도로 이런 단순 if 문은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f else 문이 있죠. 이거는 50%의 확률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else 문 옆에는 조건식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건식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들으면 실행하고 if문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else문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왼쪽이 아닌데 위쪽인데 그죠? 위쪽 순서도는 일반적인 단순 if문을 나타내고 왼쪽 순서도 요거 맞아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50%의 확률을 지르는 if else문을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얘를 어떤 거를 수행을 할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앞에 순서도에서 if문은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받을 거는 true와 false, 즉 불린 값이다. 그죠? 조건식에는 불린 자료형으로 참 또는 거짓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만일 조건식이 true인 경우 if문이 가지고 있는 블록을 수행을 하고요. 만일 수행할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블록 구문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울러 특정 조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식은 표현식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조건이 false일 경우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이 있다면 else 문 코드의 블럭에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직접 한번 봅시다. 직접 두 수 중에서 큰 값을 판단하는 조건을 만들고 이거를 간략화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먼저 if문을 보면 바해서 max에다가 a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a라는 값을 사용자 입력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수 할당을 하든지 간에 해서 if문에서 이 부분에서 a 그리고 b 해서 b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여기에다 max에다가 b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위의 조건식에서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만 max에 b를 할당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근데 명확하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A가 B보다 이거의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비교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얘가 어차피 else문이 실행을 하니까요. 그죠? 예, 요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max에 A를 할당하고 false인 경우에는 else 블럭에 max에 B를 할당한다.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한 줄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뭡니까? 조건식은 표현식으로도 구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요, 여러분들 자바에서는 이런 코드 없죠. 그죠? 자, max에다가 if 해서 ab, else 해서 b 이렇게 표현식 형태로 바로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리턴문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5줄에 걸쳐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문을 한 줄에 구성할 때는 조건식에 따라서
A 또는 B를 max에 할당하도록 변수 이름 단독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코틀린에서는요. 그죠? 예.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의 표현식이 길어질 때, 자, 보시죠. 조건문의 블록의 표현식이 길어지면 중괄호로 감싸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줄 이상이면. 그리고 람다식처럼 블록의 마지막 식이 변수에 반환되어 할당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A와 B가 12와 7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 이제 이거는 블락 표현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건문의 A와 B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A를 선택을 했다. A가 크니까 if문이 선택이 되겠죠. 이때 이렇게 A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리턴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A가 마지막 식인 A가 반환되어 max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else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블록 표현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람다에도 표현식 또 뭐 오브젝트 표현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 코드보다는 아무래도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하죠. 맞죠? 그래서 위 코드에서는 A가 B보다 큰지 그리고 비교하고 선택된 변수를 프린트 ln 함수로 출력한 다음 조건식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true라면 max에 A를 할당을 하고 false인 경우는 max에 B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럭의 길이가 꼴랑 이게 이렇게 요것만 이제 대입할 경우라면 상관이 아까 앞에와 같이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에 문장이 여러 가지 문장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조건에 따라서 무슨 뭐 이렇게 출력을 문이 많다면 이렇게 블록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본 이거는 한 줄짜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출력문이나 여러 문장이 아니고 이거는 값만 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표현식이 좋고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이제 else if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조건문을 중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else if문을 이용하여 조건문을 중첩할 수도 있는데요. else if문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조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너무 많으면 코드의 가독성이 별로 좋진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조건식이 들어와서 첫 번째 조건을 수행할 문장을 이제 true라면 실행을 하고 else if문은 뒤에 있는 문장은 실행이 안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건 이제 다 뜻은 아시니까 조건문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if, else if, else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자, CPU라는 놈이 있어요. 그죠? CPU라는 놈은 if문이 한 개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단순 if문으로도 구문을 작성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뭐 여러 개의 조건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0값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트링 타입이니까
얘는 뭡니까? 리절트는 스트링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CPU는 자, if문이 이거는 만약에 세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단순 if문이 세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 표현식이 그런데 이거를 세 개로 우리가 if문 단순 if문을 만들어서 한다면 CPU는 이것도 관여해야 되고요. 이것도 관여해야 되고 이것도 관여해야 돼요. 무조건 세 번 이거는 관여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문장이 되고요. 아주 비효율적인 거고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만 세 번을 참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넘버의 값이 양수 값이다. 그러면 CPU는 한 번밖에 관여를 안 해요. 한 번 관여하고 이게 트루니까 양수값 대입을 시키고 이 문장은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단순 if문 세 번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코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CPU를 세 번이나 참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그죠? 보기도 별로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else if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면 최악의 경우만 세 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걸리거나 이렇게 걸리면 얘보다는 CPU가 관여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CPU를 좀 이런 코드보다는 CPU를 좀 덜 바쁘게 만들어주는 애죠. 코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else if문으로 우리가 여러 번 사용을 하면 여러 조건을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점수를 입력받아 등급하는 출력하는 예제인데 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else if문은 여러 개 사용한 점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보는데 점수를 입력을 하면 점수를 출력하고 이 점수인데요. 접수가 되어 있네요. 점수가 90점 이상 80에서 89점, 70에서 79점은 각각 A, B, C의 성적을 반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F를 반환하는 코드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프린트에 있죠. ln 안 했어요. 그래서 엔터 스코어에서 자, bar에다가 리드라인하고 여기에 느낌표 두 개 썼어요. 그죠? 이 느낌표 두 개라는 이 용어는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널값 보증연산자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todouble에서 리드라인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 얘는 무조건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을 해도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할 것이다. 그래서 널 값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널이 아닌 값만 포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때 우리가 임의로 널 값이 안 들어온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연산자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여기에 만약에 리드라인에 내가 널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바에도 없죠. 그래서 리드라인에서 자, 널 값 보증 연산자를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 스트링 값이 들어올 거예요. 물론 숫자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값이 들어와도 역시 예외가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to double로 바꿔야 되는데
2더블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숫자로 된 문자열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2더블을 해버리면 더블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인트도 있고요. 2쇼트도 있고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좋고, 다른 값이 만약에 들어왔다, 숫자로 변형할 수 없는 값이 들어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바에 있는 더블 점 parse 더블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바에서 여기는 캐릭터 타입으로 F를 미리 초기화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건식이 참 복잡하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89.9면 B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엔드를 써서 혹은 파이프 기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뭡니까? 연산자. 무슨 연산자입니까? 이런 게. 그죠? 논리 연산자예요. 그죠? 이 값도 true고 이 값도 true일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면, 자, 이 예제에서 코틀린의 표준 라이브러리인 리드라인 함수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미리 했고요. 실습을 하면서. 자, 리드라인 함수는 콘솔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용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콘솔에서 점수를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리드라인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 입력한 값이 89.9가 스코어에 저장이 되고, 그죠? 스코어에 반환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스코어에 반환이 되고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값이 할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입력받은 숫자의 자료형은 사실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죠? 말씀드린 바대로 자, toDouble를 추가로 호출해서 W형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숫자가 아닌 영문이나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값이 들어오면 얘는 아시다시피 넘버 포맷 익셉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예외죠, 예외.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식이 지금 조건식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논리 연산자를 써서. 근데 이런 것들도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자, 다음 장 볼게요. in이라는 연산자와 범위 연산자로 조건식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미 앞에서 3장에서 in하고 범위 연산자 이미 나왔어요. 실습할 때. 그죠?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성적 등급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else if문으로 각 점수에 맞게 등급을 할당을 했죠. 근데 이때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보면 비교 연산자, 그죠? 그리고 논리 곱 연산자, 그죠? 논리 곱이잖아요. 파이프는 논리 합이고요. 그죠? 그래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은 비교 연산자의 결과가 둘 다 true여야 전체 식이 true가 된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곱 연산을 사용한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 프로그램의 조건식처럼 매번 두 개의 조건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곱 연산자를 연결된 것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in,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이놈 때문에 이 연산자가 미리 키워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캐너 썼을 때 기억나시죠?
매개 변수로 시스템.in을 원래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자바에는 in 연산자가 따로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바에서는. 근데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백틱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n 연산자와 in 연산자 때문에 이렇게 백틱을 쓴다라고 그때 실습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점, 다트로 구성된 레인지 연산자, 범위 연산자를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C++에서도 없고 자바에서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범위 연산자는 보통 in 연산자하고 같이 구성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홀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 뭐 예를 들면 이거 되겠죠. 스코어 in 포함됐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값이 여기는 80.0이죠. 여기다가 80.0 그리고 다트 해서 레인지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89.9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훨씬 짧죠. 그죠? 짧고 이 내용에 익숙해진다면 가독성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 연산자는 왼쪽 값부터 오른쪽의 값까지 포함하는 범위를 계산을 한다. 즉, in 80하고 80.0 하고 뭐 89.9를 하든 간에 해서 범위 연산자를 쓰면 이 범위에 있는 80과 89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LCF문으로 만든 등급 판별 프로그램을 in 연산자와 범위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 문장에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자, 딱딱한 비교 연산자와 논리곱 연산자를 사용했던 것과 in 포함 연산자 이거와 범위 연산자를 조합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코드가 유연해 보이죠. 그리고 코드도 짧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코틀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쓸 때는 대다수 in하고 포함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거의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자의 방법으로 전통적인 그러한 조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는 코틀린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in 포함 연산자와 범위 연산자를 익혀두고 유연하게 쓰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조건에서 값의 범위를 포함되면 즉 in 그리고 true를 나타내고요. 나타낸다. 그리고 코드가 더 간략하게 바뀌었고 어떻게 이제 저거를 알게 되면 가독성도 더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아주 조건이 많아지면 이렇게 if문, else if문, in 범위 연산자를 사용해도 코드의 양은 줄일 수는 솔직히 없겠죠. 그죠? 조건이 많아지면. 그러나 코틀린에서는 조건이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when이라는 또 문을 제공을 합니다. 이 when문이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론 강의 때 우리가 한번 또 when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when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많은 코드를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when문입니다. when문.
알겠죠? 그래서 웹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는 표현식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아. 자, 여기까지 이론은 뭐 우리가 마치고요. 보셨다시피 이렇게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간략한 코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겠고,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오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되짚어 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설명을 가미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